54쪽을 보시면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고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고요. 여기 기억, 니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데요. 기억은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니은,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억의 AB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ABC 규정은 무시하고라는 뜻이에요. 무시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옆에서 본 것이고요. 여기 담장이 있을 겁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그러면 이때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될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지는데요.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가 결정이 돼야지만 여기에 경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를 먼저 결정해야지만 여기에 그 경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측량을 통해서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널쩍하죠. 여기가 널쩍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이고 이게 딱 가운데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 딱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 경계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1, 2, 3번 중에서. 왜요? 네? 그냥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서? 네? 그건 아니고요. 이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까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담장은 인저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절반씩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담장이 갑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갑이 단독 소유겠습니까? 갑이 설치했으니까 갑 단독 소유일 겁니다. 갑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가 자신의 토지니까 갑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에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게 경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을 소유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이게 을 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지만 이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바뀔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도 민법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위에 있는 토지는 서로 연속해서 접하고 있죠. 연속해서 접하고 있고 높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중에서 높고 낮은 부분이 없을 때 원칙은 중앙,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입니다. 이것도 연속해서 접하고 있죠. 그런데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철망으로 엮어 놓습니다. 이걸 보통 번면이라고 불러요. 어떤 책은
벽면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던데 벽면이 아니고요. 범면이라고 부릅니다. 범면.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야 될 것인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딜까요? 3번. 이유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면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기도 무너지고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진다면 비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경계가 도면 위의 경계를 다시 고쳐서 그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하단부. 무너지지 않는 부분인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시멘트를 갑이 설치했다면 경계는 하단부, 마찬가지로 하단부가 되겠지만 만약에 을이 설치했다면 어디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칙은 하단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갑소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을소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경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하단부,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아마 국가 소유가 될 겁니다. 국도니까 국가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그려져야 될지 여기에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절토된 부분이라고 불러요. 파인 부분. 절토된 토지라고 부르는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지 1번, 2번. 여기 물론 여기도 시멘트가 발라져 있다든지 철망이 엮여져 있죠. 고속도로 옆에 보면.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될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죠. 이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만 관리합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얘가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도로공사가 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관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디가 경계가 되는 겁니까? 상단부가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그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갑이 설치했다면 이게 갑소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하단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칙은 상단부.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물대입니다. 바다인데요. 여기는 썰물대예요. 이 밀물대를 최대 만조위라고 부릅니다. 최대 만조위. 이건 조수란 뜻이죠. 조수. 만약에 이게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1번, 2번. 이때는 1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2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대는 토지가 됐다가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대는 토지가 됐다. 이게 자꾸 이게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최대 만조위. 여기가 기준이 돼서 바다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와 바다가 나눠지는 겁니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또는 간석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 될 테고 이건 한자말이 되겠죠. 갯벌 간석지. 그러면 이 갯벌 간석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지목이 네? 네? 지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지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토지입니까? 바다입니까? 여기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죠. 따라서 이 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다. 지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석지 갯벌은 지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네. 여기에 제방을 썼습니다. 제방을. 그리고 여기를 흙으로 메꿨고요. 흙으로 메꿨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한다면 이것도 최대 만조위가 존재하죠. 여기가 경계가 돼야 될 텐데요. 문제는 여기를 경계로 삼게 되면 여기 극경사가 난 이 부분도 토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토지라고 한다면 꼭 이걸 이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방이 쌓여져 있을 때는 여기를 경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토지가 돼버려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디가 경계가 되냐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데요. 여기를 바깥쪽 어깨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쪽 어깨. 여기는 안쪽 어깨. 그렇죠. 그래서 제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가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쪽 어깨가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 어깨만 경계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는 겁니다. 외우시면 헷갈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기억. A.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경우에는 지물은 토지의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법조문에는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의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그려집니까? 중앙. 2번을 보시면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경우 그때는 어디라고요? 하단부, 상단부부터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3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즉 파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상단부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 니은을 보시면 기역의 AB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ABC 셋은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동글뱅이 니은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출제를 안 하다가 개념이 어렵죠. 출제를 거의 안 했다가 한 5년 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 니은.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위,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안쪽 어깨도 아니고 최대 만조위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두 번째를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죠.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부터 미음은 법조문을 보시면 전부 다 공통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안 써놓으셨는데 거기 기역을 보시면 분할이라는 문구 나옵니까? 분할 동그라미 치십니다. 니은을 보시면 둘째 줄에 분할이라는 문구 나옵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아랫줄 보시면 뒤에 분할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분할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둘째 줄에 분할이라는 문구 나옵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일필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을도 법조문을 보시면 분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법조문에 보시면 이 법조문 나와 있죠. 어디 있냐면 52쪽을 보시죠. 52쪽을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55조 보이십니까? 55조 보시면 사망을 보죠. 사망. 찾으셨습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측량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요. 1호 보시면 분할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할 동그라미 치십니다. 2호를 보시면 분할하려는 경우 있습니까? 분할 동그라미 치십니다. 3호를 보시면 분할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죠. 동그라미 치십니다. 4호를 보셔도 분할이 있죠. 5호를 보셔도 분할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분할을 할 때는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죠. 보시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경계가 그려집니까? 새로운 경계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분할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분할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호부터 거기 5호까지 전부 다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분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1, 2, 3, 4, 5번 중에서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는 게 정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교재가 조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교재 다시 가겠습니다. 55쪽.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리을과 미음에 우리 교재에는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법조문에는 분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공통된 단어가 분할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측량한 후 분할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제가 쓴 요약집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팁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공통된 단어가 나와야 돼요. 분할. 책을 좀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틀립니다. 이게 외우지 않아도 틀릴 수가 없어요. 정답은 뭐라고요?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외우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00번지 토지인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꾸 크게 그리지. 삼겹살이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갑이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한 필지 토지를 갑은 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분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한다면 갑의 주소지는 이렇게 분할하면 이쪽은 보통 100이 돼버리고 이쪽은 100의 1로 하겠습니다. 100의 1번지.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갑의 주소는 100번지입니까? 100의 1번지입니까? 이 건물의 소재지는 100번지입니까? 100의 1번지입니까? 100의 1번지예요. 알 수가 없죠.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시기능이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뭡니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다시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공간정보법도 공시법령이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어쩔 수 없이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4가지예요. 4가지니까 얼마나 출제하기 좋겠습니까? 이놈의 출제하는 놈들이 저 대학 다닐 때는 한 문제당 5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고시는 한 문제 교수가 출제를 하면 50만 원을 받아가요. 25만 원이었나? 하여튼 20만 원 넘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 5년이나 지났더니 벌써. 네. 2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문제 내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쯤 하겠어요? 100만 원쯤 할 거예요. 한 문제 내는데. 근데 4개짜리로 구성된 것은 한 문제 만드는데 한 컴퓨터로 이게 오려 붙이기 하면 되죠. 한 3초면 만들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문이 4개가 딱 떨어지는 것들은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가 딱 떨어지는 거, 4개, 5개, 6개는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이론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밑줄 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원래는 농어촌 정비사업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게 많아지니까 일단은 도시개발사업만 밑줄 치고 외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찾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이건 농어촌 정비사업이건 공익성, 공공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죠. 따라서 갑의 이익을 침해해서라도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익성, 공공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거기 끝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공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거기 밑줄 치죠. 공공사업. 그 글자만 치세요. 공공사업. 이게 자연스럽게 책이 서술이 안 돼서 그런데 공공사업만 밑줄 치십니다. 치셨습니까? 공공사업이니까 이것도 공익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겠죠. 도시개발사업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거 보시기 전에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못 외우시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뭘까요? 철, 제, 전, 구, 유, 수. 아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 외운 적 있죠? 혹시 외우실 수 있습니까? 철제, 전구, 유수까지 그리고 묘목도입. 철제, 전구, 유수, 묘목도입. 그렇죠? 아까 철제, 전구, 유수는 나중에 또 써먹는다고 했죠? 여기 지금 써먹겠습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지목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냈는데 요즘은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냅니다. 뭡니까? 철도용지. 제는 뭡니까?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대 이렇게.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공공사업 다음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건 못 외우시더라도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한 100번도 더 할 거니까 이것만큼은 오늘 외우십니다. 공공사업. 첫 번째 외운 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 외운 게 뭐죠? 공공사업.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두째 줄에 도시관리계획선이라는 문구 보이십니까? 정확하게는 그건 오타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입니다.
출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서. 정확하게는 도시군 관리 계획서. 이것도 도시와 군이 관리하는 계획선이죠. 이것도 공익성이 중시되는 영역입니다. 전부 다 공익성,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외운 거 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는 공공사업.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원의 확정판결. 확정판결 외우십니다. 확정판결. 밑줄. 판결은 당연히 공익성이 있겠죠. 국가기관이 한 거니까 법원의 확정판결. 그래서 네 가지 외우십니다. 그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다시 네 개니까 좀 외우고 하죠.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네 번째 확정판결. 외우셨습니까? 네, 외우셨으면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처음부터 암기 안 되는 것과 암기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론 다음에 또 외우시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보겠습니다. 면적. 원래는 지적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번지 토지고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될 겁니다.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립니다. 이 100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릴 때 어떠한 모양을 그리냐면 이 토지를 공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받아 봤을 때 그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토지의 모양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보다 보게 되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구분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5m 밑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왜 구분이 안 되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한 2km, 3km 위에서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모양과 이 토지의 모양과 이 토지의 모양은 같을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토지의 모양은 결국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되시죠? 네.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사면이라고 부릅니다. 경사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에 그려진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면이라고 불러요. 수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졌을 때 이게 뭡니까? 넓이. 수평 면적이 되겠죠? 여기의 면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사 면적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경사 면적. 그래서 이 넓이가 뭐냐면 경사 면적이라고 부르고 또는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경사 면적, 지표상의 면적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여기에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 면적 또는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적을 경사 면적 또는 지표상의 면적, 지표면이죠.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평 면적, 도면상의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이 규율하는 부분은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 되는 겁니다. 저쪽은 민법이 적용이 될 때고 이쪽이 바로 공간정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의 면적이라 하면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생략해서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쪽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쪽이 공간정보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직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계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집니다. 이 토지를 측량을 해서 여기다가 경계를 그립니다. 경계가 그려지면 그 안에 들어오는 넓이가 면적이 되죠. 맞습니까? 그 면적을, 요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그린 다음에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이란 용어와 측정이란 용어를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측량은 저기 토지 위에서 하는 것이 측량.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지면 그 그려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구해내는 것을 측정.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건 의미가 같다고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토지 위에서 구할 때는 측량, 도면 위에서 구할 때는 측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네. 그러면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측량을 통해서 여기 경계가 그려지면 그 안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 면적을 구해냅니다. 이 면적을 측정해내요.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면 그 그려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 전자 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배드민턴채,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습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 이건 신형이고요. 구형도 있어요. 구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네. 이러한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도면 위에서 측정해냅니다. 이게 바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수집되는 경우도 있겠죠. 즉 좌표값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좌표값이 있을 때는 그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면적을 구해냅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라고 불러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 이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는 도면 위에서 눈으로 저 기구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방법이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정확할까요? 이쪽이 훨씬 정확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쪽이 훨씬 정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의의를 보시는데 58쪽에 의의를 보시는데 첫째 줄 보시면 수평 면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수평 면적 밑줄 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줄 보시면 도면상에서 측정된 것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이것을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이 훨씬 정밀한 측정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제곱미터 단위. 지금은 평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에요. 100평. 그래서 원칙은 미터법에 의해서 미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미터법에서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 단위를 쓰면 안 되느냐? 안 돼요. 그것도 미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감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을 쓰고 싶다. 그러면 가로를 친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공고 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제곱미터 단위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요 옆에 별표 치십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외우실 수 있으세요? 네,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별표만 치십니다. 공간정보법 지식이 조금 쌓이게 되면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어요. 면적을 언제 측정하냐면 경계가 새로 구해질 때는 면적 다시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공통점은 경계를 새로 그리는 경우예요. 경계를 새로 그리는 경우.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거 경계가 새로 그려지는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면적의 계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해야 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11월, 12월 달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4452 기억나십니까? 4452 이건 무슨 뜻입니까?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버릴 사자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5452 이 5452은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때 이를 5452이라고 부릅니다. 4452은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5452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만 아실 텐데요. 두 가지 중에서 더욱 정밀한 것은 요거랍니다. 5452. 이게 더 정밀하대요. 왜 정밀한지는 저도 몰라요. 대학 교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452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요거 하고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5452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축척은 600분의 1을 대축척이라고 부릅니다. 600분의 1을 대축척이라고 부르고요. 대축척은 소축척에 비해서 정밀도가 높습니까? 떨어집니까? 높겠죠? 정밀할 겁니다. 600분의 1은 그 다음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그 다음 맞나?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분의 1 하나 더 써야 되는데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이를 소축척이라고 부릅니다. 소축척이라고 부르고요. 대축척이니까 정밀하겠죠. 소축척이라고 하면 정밀도는 어떨까요? 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정밀하니까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상세하게 등록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위쪽보다는 덜 상세하게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좌표값이 있으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컴퓨터가 면적을 상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컴퓨터가 상세하게 구해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설령 소축척일지라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축척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면적은 두 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 두 개도 오늘 외우고 가십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이 되는데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123.54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는 100의 자리죠. 여기는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이것을 소수점이라고 부를 테고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1의 자리죠.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1을 생략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같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여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두 자리. 그렇죠? 다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소수점이 될 테고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구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까지 구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가장 끝에 있는 요 수, 가장 끝에 있는 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끝수 처리라고 불러요. 끝수 처리.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4452, 5452. 4452번 여기에 1, 2, 3, 4가 나오면 버리고 그 다음에 5, 6, 7, 8, 9가 나오면 위에 올리는 게 바로 4452이에요. 그러면 5452번 여기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려주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는 게 5452입니다. 다만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뭐 갖고 판단하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홀수가 나오면 홀수를 기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수는 기이한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홀수가 나온 걸 싫어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자리에 0이나 짝수가 나왔을 때 이 5를 올려주게 되면 홀수가 돼버리죠.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5452이에요. 다시요. 5452은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끝수가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갖고 판단하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짝수화 시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일 때는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킵니다. 이걸 5452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123.27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구하고자 하는 수죠. 끝수를 처리할 겁니다. 처리의 기준은 5, 5452을 할 거예요. 5가 기준이 되니까 5보다 큰 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립니다. 따라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얼마로 등록하느냐면 123.3으로 등록합니다. 123.24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5452을 할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준은 5452. 맞습니까? 5일 때는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릴 겁니다. 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겠죠? 123.2로 등록할 겁니다.
25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 끝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의 기준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할 겁니다. 여기 이미 짝수가 나와 있죠. 5를 올리게 되면 홀수가 돼버려요. 싫어한다니까요. 따라서 5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립니다. 123.2로 등록합니다. 123.35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그렇죠.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릴 겁니다.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홀수죠.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따라서 5를 올립니다. 그러면 123.4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5452이라고 얘기합니다. 5452.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0.000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죠. 그러면 0.0 이렇게 등록해야 될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문제는 면적이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면적은 0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뭐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작은 숫자인 이렇게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최소 면적.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든지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덜 상세하게 구하는 거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겁니다. 위쪽보다는 덜 상세하게 구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는 뭡니까?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이거네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끝수. 이 끝수는 어떻게든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4452, 5452. 그렇죠? 그럼 5452는 뭡니까? 5를 기준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5를 기준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여긴 두 자리가 되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5, 0. 두 자리니까 숫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5, 5가 가운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부터 100까지 봤을 때 가운데는 50이에요? 55예요? 50. 5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보다 큰 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올리고 5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게 될 겁니다. 50일 때 문제가 될 텐데요. 이때는 50일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판단하겠죠. 여기가 홀수라고 한다면 50은 올릴 테고 여기가 0이나 짝수라고 한다면 50은 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5452이에요. 5452 중에서 다수견해입니다. 다수견해. 그러면 좀 보시면 123점 얼마랄까? 49가 나왔습니다. 123.49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겠죠.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야 됩니까? 123으로 등록할 겁니다. 123.51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124로 등록할 겁니다. 123.50이 나왔습니다. 50은 끝에 있는 0은 안 써주죠. 근데 50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수견해예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판단할 텐데 이것이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 시킨다고 했죠. 얼마입니까? 124. 124.50이 나왔습니다. 즉 124.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50이니까 5니까 뭐하고 판단합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판단하죠. 이미 짝수네요. 올려주면 홀수가 되죠. 싫어한다니까요. 홀수는 기수라고 해서 기수는 기한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로 등록합니까? 124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5452이에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1의 자리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데 면적이 0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1제곱미터.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5, 4, 5입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1번, 2번 나와 있죠? 네,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아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머리에 연기가 나실 거예요. 이 글자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을 적용해서 숫자로 출제하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5, 4, 5입의 방식만 이해하시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순환 때도 4월 달에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쉬워질 때까지. 네. 왜요?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5, 4, 5입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공학계통에서는 다 아신대요. 공학계통. 네,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좀 진도가 조금 처져 있는데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아마 측량청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측량청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